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분동 후 적절한 휴식 시간. 운동 후 필요한 휴식 시간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의 체력 수준, 운동의 종류, 강도, 그리고 목표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 운동별 적정 휴식 시간. 한근력 훈련. 1. 휴식 시간. 근력 훈련은 근육 섬유를 손상시키고 이 손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성장한다. 따라서 고강도 근력 훈련 후에는 최소 24시간의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육 회복을 최적화하기 위해 48일 72시간의 휴식이 이상적이다. 근력 훈련 후에는 근육의 피로가 크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부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2. 수면. 하루에 7, 9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 수면은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 2. 유산소 운동. 1. 휴식 시간. 저강도 유산소 운동. 걷기와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은 매일 수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휴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중, 고강도 유산소 운동 후에는 24시간의 휴식이 일반적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고강도 유산소 운동 후에는 48시간의 회복이 필요할 수 있다. 2. 수면. 유산소 운동 후에도 7, 9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3.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 및 요가. 유연성 운동은 일반적으로 신체에 큰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매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강도가 높은 요가 수업 후에는 24시간의 휴식이 좋다. 4. 스포츠 및 팀 운동. 경기 후 회복. 축구, 농구와 같은 팀 스포츠는 신체에 큰 부담을 주므로 경기 후 48시간의 회복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경기 중 부상 예방을 위해 충분한 휴식과 회복이 중요하다. 5. 스트렝스 트레이닝에서는 휴식 시간 설정이 보디빌딩 방식에 비해 훨씬 간단하다. 기본적으로 보디빌딩보다 세트 수나 볼륨이 적기 때문에 휴식 시간은 다음 세트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근신경 회복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근신경 회복의 중요성. 근신경은 회복이 가장 느린 부분이다. 따라서 스트렝스 트레이닝에서는 긴 휴식이 원칙이다. 이 일반적인 휴식 시간, 최소 3분에서 최대 5분 이상을 쉬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OX5 훈련을 진행할 경우 5회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쉬어야 한다. 만약 3분의 휴식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5분으로 늘리고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그 이상으로도 조정할 수 있다. 3. 운동 시간과 보조 운동. 긴 휴식 시간을 가지면 전체 운동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그만큼 보조 운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4. 프로그램 조정. 이러한 경우에는 본 운동의 세트 수를 줄여주는 날을 배치하거나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 운동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회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6. 파워 트레이닝, 퍼포먼스 트레이닝. 파워 트레이닝과 퍼포먼스 트레이닝은 일반적인 보디빌딩이나 스트렝스 트레이닝과는 확연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파워가 중요한 종목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역도, 스프린트, 점프와 같은 파워 기반 종목들은 반복 횟수가 적고 근신경계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이러한 종목에서는 단 한 번의 완벽한 수행이 핵심으로 100m 달리기의 출발이 단 한 번뿐인 것과 같은 원리이다. 역도에서 스네치 기록을 합산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1. 휴식. 이러한 운동들은 신체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부상 위험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파워 기반 종목에서는 최고 기록을 다시 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3, 5분의 휴식이 요구되며 필요하다면 10분까지도 확보해야 한다. 2. 주의사항.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휴식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몸의 긴장감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앉아서 쉬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걷거나 동적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몸이 경직되는 것을 예방하고 다음 시도를 위한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7. 일상적인 활동. 운동 후에는 활동적인 회복을 고려할 수 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와 같은 활동은 혈액순환을 도와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 3. 휴식하지 않은 부작용. 1. 기술적 수행 저하. 운동 후 충분한 휴식이 없으면 운동 기술의 연습과 습득이 어려워진다. 이는 특히 기술적인 요소가 중요한 스포츠에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근육 손상과 회복 과정. 운동 중 근육은 미세한 손상을 입고 이로 인해 염증 반응이 발생하여 면역세포가 손상 부위로 이동해 회복을 돕는다. 이 과정에서 엠토르 경로가 활성화되어 근육 섬유의 재생과 성장을 촉진진다. 그러나 회복 시간이 부족하면 엠토르 경로의 활성화가 저해되어 근육 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3. 단백질 합성. 운동 후 근육 단백질 합성은 근육 성장의 핵심 과정이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24-48시간 이내의 단백질 섭취와 함께 충분한 회복 시간이 주어져야 MPS가 극대화된다.
회복 시간이 부족하면 MPS가 감소하고 이는 근육의 크기와 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4. 과훈련 증후군. 과훈련 증후군은 지속적인 고강도 운동 후 회복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상태로 이는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초래한다. 연구에 따르면 과훈련 증후군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증가시키고 이는 근육 단백질 분해를 촉진하여 근력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훈련은 피로, 성능 저하, 심리적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다. 5. 염증 반응. 회복 시간이 부족하면 만성 염증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근육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염증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고 근육세포의 기능을 감소시켜 근육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6. 면역력 저하. 과도한 운동과 회복 부족은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켜 감기나 기타 질병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 7. 지구력 감소. 지속적인 피로와 회복 부족은 장거리 달리기나 유산소 운동에서 성과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8. 기술적 수행 저하. 운동 후 충분한 휴식이 없으면 운동 기술의 연습과 습득이 어려워진다. 이는 특히 기술적인 요소가 중요한 스포츠에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운동 중 최적의 휴식 시간과 회복 메커니즘. 한 근섬유 미세 손상. 근섬유 손상은 운동 중 휴식 시간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요 문제. 결국 에너지 고갈, 신경피로, 피로물질, 축적 이 세 가지가 주요 문제이며 휴식 시간을 늘리면 해결된다. 휴식이 길수록 에너지 회복, 신경피로 해소, 피로물질 제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복 속도. 에너지 고갈과 피로물질은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지만 신경피로로 인한 전기신호 약화는 회복 속도가 느리다. 따라서 고반복 운동보다 고중량 운동에서 휴식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3. 회복의 단계. 휴식 초기에는 회복 속도가 빠르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회복 속도가 둔화된다. 더 이상 빠른 회복이 불가능한 고원 지점까지 도달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95와 8% 수준으로 회복되어 이전 세트와 거의 동일한 강도로 운동을 수행할 수 있다. 4. 최적의 휴식 시간. 하지만 이 정도 회복을 위해서는 보통 3-5분, 심지어 10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오래 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휴식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마치 요리를 하다가 불을 너무 약하게 해서 재료가 익지 않는 것처럼 최적의 휴식 시간을 찾는 것은 적절한 온도를 찾는 것과 같다.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은 딱 맞는 온도를 찾아야 요리의 맛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운동에서도 적절한 휴식 시간을 설정하여 최상의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 휴식 시간의 차이. 1. 짧은 휴식. 휴식 시간이 짧아지는 것의 장점은 다양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체 기능의 약화이다. 신체가 약해진다는 표현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는 신진대사 저하, 심박수 감소, 흥분 호르몬 감소로 설명할 수 있다. 운동을 하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아드레날린과 같은 흥분 호르몬이 분비되어 고통에 대한 내성이 높아진다. 이 긴 휴식. 그러나 휴식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신진대사가 급격히 떨어지고 흥분 호르몬 대신 세로토닌 같은 진정 호르몬이 우세해진다. 결과적으로 고통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게 된다. 운동 시간이 길어져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흥분 호르몬은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며 이후에는 작용을 차단하는 물질이 분비되어 자연스럽게 신체가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한다. 휴식이나 운동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운동 중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피로감이 서서히 축적되고 운동 능력이 점차 떨어진다. 가벼운 근육통 역시 이러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또한 근력 운동 동안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데 이 수치는 휴식 시간이 짧을수록 더 많이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 장기 휴식의 중요성. 장기 휴식은 운동 과정에서 인체에 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경우 특정 활동에 대한 적응은 초기 몇 달 동안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지며 이후에는 해당 활동 능력의 발전 속도가 점차 느려진다. 예를 들어 육체 노동을 하거나 운전을 배울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익숙해진다. 이는 근본적으로 생존을 위한 적응 메커니즘으로 만약 계속해서 신체적 스트레스에 고통받는다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몸은 점진적으로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적응해 나가게 된다. 1. 운동 적응과 발달 둔화. 하지만 운동의 경우 이러한 적응 과정이 현저히 느려질 수 있다. 동일한 운동 프로그램이나 패턴을 장기간 반복하면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더라도 신체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장을 보이지 않게 된다. 하루나 이틀 정도의 짧은 휴식으로는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피로 요인들이 체내에 축적되며 근육은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지만 신경계는 만성 피로로 인해
지속적인 피로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 휴식의 필요성. 이럴 때는 장시간의 휴식을 통해 몸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새로운 운동 자극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와 같은 개념이다. 휴식 기간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열흘이나 보름 정도가 적당하다. 이는 운동인들의 경험에 기반한 수치로 이보다 길어지면 컨디션 적응 기간이 길어져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3. 멘탈 피로. 멘탈 피로는 운동의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은 특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멘탈 에너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관람이 2시간을 넘어서면 집중력이 떨어져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책을 읽을 때도 한 주제에 너무 오래 머물면 흥미를 잃게 된다. 운동 중 세트의 반복 횟수가 과도해지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이는 전체 운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운동 루틴에서 종목당 3-5세트로 설정하는 이유는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후반부에는 집중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이유로 운동은 최대한 집중력 있게 밀도 있게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총 운동 시간을 1시간, 길어도 90분 이내로 끝내는 것이 좋으며 과도한 휴식으로 운동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피해야 한다. 6. 초고강도 훈련의 실험. 연구진은 한 실험에서 10RM 수준의 중량 운동을 근육이 완전히 지칠 때까지 3세트씩 수행하고 전신 6-8개 종목을 실시한 후 신체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측정했다. 이 실험의 대상은 숙련된 운동 경력자들로 이들은 극한의 신체적 한계를 시험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했다. 사실 대부분의 일반인에게 이러한 수준의 고강도 훈련은 크로스핏 와드나 군대 특수부대 훈련이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1. 회복 시간의 연령별 차이. 20대 젊은 남성들의 경우 고강도 운동 후 48시간이 지나면 70%의 참가자가 원래의 신체 상태를 회복했고 72시간 후에는 회복된 비율이 80%로 증가했다. 반면 50세 이상의 참가자들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들은 96시간이 경과해도 겨우 30% 정도만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들수록 초고강도 운동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신체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시사한다. 이 고립운동 실험. 고립운동에서 짧은 휴식과 긴 휴식 사이에 효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A가 60초의 짧은 휴식 간격으로 레그 익스텐션을 4세트 수행했을 때와 B가 5분의 긴 휴식 후 같은 운동을 4세트 수행했을 때 두 사람의 운동 성과가 놀랍게도 유사하거나 때로는 A의 결과가 더 우수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현상은 짧은 휴식이 운동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고 근육의 피로 인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 7. 회복 속도. 1격1 운동의 마법. 일반적인 운동 강도로 진행했을 때 대부분의 참가자는 약 48시간 내에 이전 상태로 회복된다. 이는 대부분의 일반인에게 격일 운동이 근육 회복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개인의 영양 상태나 일상 활동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회복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강도 높은 운동, 극한 한계를 시험하는 운동이라면 젊은 층에서조차 주 2회가 최대치이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강도 운동은 부위별로 주 1회를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머지 날에는 운동 강도를 낮춰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3. 균형 잡힌 운동 계획의 중요성. 종합해보면 운동은 강도와 빈도, 분할 방식을 세심하게 조절하여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다. 8. 경력별 휴식 시간. 1. 초보자 남성. 초보자의 운동에서는 대개 빠른 세션 마무리를 위해 짧은 휴식이 권장된다. 일반적으로 60, 90초의 휴식이 표준으로 여겨지지만 체력이 매우 약하고 회복력이 떨어진다면 최대 3분까지 휴식 시간을 늘릴 수 있다. 2. 초중급자 여성. 여성은 운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전반적인 회복력이 남성보다 우수하다. 남성은 실패 지점까지 힘을 쏟으면 거의 탈진하는 반면 여성은 단 1분의 휴식만으로도 피클리 활력을 되찾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급자 단계까지의 여성들은 대체로 90초 미만의 짧은 휴식이 유리하다. 체력이 좋다면 30초까지도 충분하다. 다만 운동 경력이 길고 몸집이 큰 여성들은 회복 패턴이 남성과 비슷해지므로 후술할 중상급자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3. 중상급자 남성, 여성. 근육이 크고 고중량을 다룰 경우 근육과 근신경의 피로도가 높아져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는 운동 프로그램을 초보 시절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운동 경력이 쌓이면 피로 저항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어 운동 시간이 길어져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2-3분 정도의 비교적 긴 휴식을 기본으로 하고 고중량 운동 시에는 5분까지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이는 운동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9.
휴식의 중요성. 휴식은 운동으로 지친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근육을 재생하며 피로한 신경계를 회복시키는 소중한 시간이다. 여기서 핵심은 휴식이 운동 강도에 비례해서 필요하다는 점이다. 운동에만 집중하고 휴식을 제대로 된 휴식을 하지 않으면 회복이 어려워진다. 바로 이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1일 휴식은 운동 후 근육과 신경계를 회복시키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 휴식 기간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적당하며 최대 3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너무 긴 휴식은 오히려 컨디션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글리코겐 충전. 휴식 기간 동안 근육의 글리코겐이 완전히 충전되고 흥분된 신경계와 대사계는 안정을 되찾으며 내장 기관도 회복을 돕는다. 하지만 휴식이 단순히 침대에 누워만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격렬한 운동이나 과도한 활동을 피하면서 적당히 움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가벼운 일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휴식의 핵심이다. 2. 단백질 섭취. 많은 사람들이 휴식 중 단백질 섭취에 대해 고민하곤 한다. 특별히 단백질을 추가로 섭취할 필요는 없으며 평소와 같은 식사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결국 휴식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다음 운동에서 더 나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된다. 3. 과한 운동 빈도. 일부 사람들은 아침 유산소 저녁 웨이트 또는 아침 상체, 저녁 하체와 같이 하루 중 여러 차례 운동을 나누어 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부위를 운동하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특정 근육만을 고려할 수 없다. 웨이트든 유산소든 전신이 피로해지므로 신경계와 대사계는 매번 최대한 동원된다. 따라서 같은 운동을 한 번에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회복에 더욱 효과적이다. 전업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하루에 2번 운동하는 것이 오히려 득보다 해가 될 수 있다. 신경계와 대사계의 피로는 즉각적으로 감지되지 않아 특히 젊은 층에서는 이러한 징후를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피로가 누적되면 결국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 장시간 유산소. 장시간의 유산소 운동은 글리코겐 저장량을 빠르게 소모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 신체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은 마치 에너지원이 고갈된 상황에서 신체가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과 같다. 결국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은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근육 손실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5. 휴식이 성장이다. 결론적으로 운동은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세심하게 듣고 적절한 회복을 통해 최상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섬세한 과정이다. 따라서 운동의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하고 충분한 휴식으로 몸을 재충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다. 10. 휴식의 오해. 한 근육 손실에 대한 오해. 많은 사람들이 운동 열흘 정도 푹 쉬세요라고 하면 근육이 빠질까 걱정하지만 단식하지 않는 이상 며칠의 휴식으로 근육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극한 상황에서 영양이나 체지방이 부족하지 않는 한 몸이 어렵게 만든 근육을 쉽게 잃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운동량에서 근손실은 크게 걱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 인바디 측정의 한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운동 전 인바디 측정을 하면서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중 하나는 전기저항치로 추산한 근육량에 과민해지는 것이다. 전기저항치로 추산한 근육량은 실제 근육량이 아니라 체내 수분 비율을 나눈다. 체내 수분량은 식단이나 몸 상태에 따라 변동이 크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지 않다. 권위 있는 학술기관에서도 전기저항법으로 측정한 체성분 데이터는 인정하지 않는다. 셋. 근육의 일시적 변화. 근육은 며칠 쉬면 수분을 내보내면서 일시적으로 쪼그라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손실이 생긴 것처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은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며칠 사이에 근육이 몇 kg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기존의 근육이 잠시 모양만 변했을 뿐이다. 의사한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